검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비용이 좀 부담되실 텐데요. 간병인 없으면 입원은 어렵습니다. 혼자 계시는 거 맞으시죠? 이 말 남의 얘기 같죠?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그 병실에 혼자 누워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도 못 받고 입원도 거절당하는 그 순간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한 노년 전문의는 단언합니다.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병보다 자존심이 먼저 죽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작아지고 약값 걱정에 진단을 미루고 침대 대신 집 안구석에 누워버리는 삶. 지금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5가지 초라한 순간이 당신에게 내일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지금부터 당장 돈을 모으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니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자식 위해 희생한 세월이 몇십 년인데 어느 날부터 자식의 눈빛이 바뀝니다. 아버지, 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이제 좀 조심하세요. 한때는 내 품에서 울던 아이들이 지금은 내 숨소리조차 귀찮아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조언도 걱정도 관심도 전부 잔소리가 된다는 걸. 인생을 다 바쳤던 존재에게 뒷모습을 돌려지는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 아주 작은 계기입니다. 밥값을 자주 내주지 못하고 병원비를 손 벌리게 되고 손주 용돈을 챙기지 못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처음엔 미안한 눈치였던 자식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번 달도 도와줘야 하나? 라는 눈빛. 이래서 같이 살기 싫었다는 뉘앙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거리감이 가슴을 찢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 앞에서 버티려 애씁니다. 돈이 없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로 꾸역꾸역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존심조차 무의미해집니다. 자식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고 결국 침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 되고 체념은 외로움이 되며 외로움은 결국 삶을 갉아먹습니다. 무너지는 건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말은 무게를 잃고 존재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생일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는 부모. 이게 지금 이 땅의 70대 이상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키운 자식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절망의 이름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4세 윤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 식당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불 앞에서 서며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자식 둘은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결국 좋은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그게 인생의 보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걸 다 내줬습니다. 전세금 보태주고 결혼비용도 도와줬습니다. 남은 건 허리디스크와 집 한 칸 없는 몸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손주들도 웃으며 안겼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둘째가 결혼하고부터는 집에 오는 일이 줄었고 첫째는 해외 출장이 잦다며 매번 연락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씨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180만 원. 마땅한 수입이 없는 윤 씨는 큰맘 먹고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요즘 나도 빠듯해서. 그 한마디에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쌀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결국 미뤄졌고 다리가 아프면 방석을 2겹 깔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핸드폰 알림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만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딱 2줄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다음에 봐요. 선물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윤 씨는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까운 이웃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왜 어르신은 늘 혼자예요? 그 말에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빠서 그렇죠. 다 바빠요. 그러나 밤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니? 이후 윤 씨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건 이제 없다. 다만 내가 돈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 손주 생일에도 축하 메시지만 보내고 친구가 밥 한 끼 사준다 해도 아니야. 나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며 피합니다. 자식에게조차 작아진 자신이 너무 싫어서입니다.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자식은 늙은 부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 돈 없는 부모를 외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의 순간 사람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70살이 넘어서까지 자식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 노인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다시 내려놓을 때입니다. 장바구니엔 고작 몇 개뿐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바나나 한 송이, 라면 한 봉지,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참기름 소병 하나. 참기름은 요즘 식욕이 떨어져 밥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고소한 냄새에 숟가락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 넣은 것이었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카드 단말기를 보려던 순간 계산원이 말합니다. 총 17,800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갑 속에는 연금 들어오기 전에 남겨둔 마지막 15,000원이 있었습니다. 2,800원이 모자란다. 손은 이미 지갑으로 향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주기 시작합니다. 계산원은 무표정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마치 전신이 투명하게 드러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돈이 부족하구나. 그 눈빛이 너무도 뻔히 읽혔습니다. 아, 죄송한데 참기름은 빼주세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입안에서 말이 아닌 자존심이 으깨졌습니다. 손수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기분 좋게 고른 물건이 이제는 나한테 과분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참기름병은 다시 직원의 손에 들려 바구니 밖으로 나갔고 계산은 13,800원으로 줄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들었지만 손끝은 차갑고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그 병 하나, 그 몇천 원이 그렇게 나를 작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5세 박정임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근처 할인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산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장바구니에는 메모지를 넣고 갑니다. 계란 19, 우유, 시금치, 콩나물, 고등어 한 마리까지 예산 2만 원.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카스테라가 50% 할인 중이었습니다. 1,200원.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장바구니에 조용히 하나를 더 담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총액은 예상보다 1,400원이 초과됐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카스테라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빼주세요. 계산원은 조용히 물건을 빼고 다시 계산했고 박 씨는 마트를 나서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집었니? 생일이고 뭐고 그깟 빵 하나가 뭐라고.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나서 박 씨는 식탁 앞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미역국도 없고 케이크도 없는 생일이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빵 하나 내려놓는 그 순간 사람으로서의 자존감도 함께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달엔 꼭 여유있게 카스테라 하나 사 먹자. 내 생일이니까.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못 나갈 때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부르면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 밥 한 끼 하자. 언제 얼굴 좀 보자.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설렜고 옷장에서 옷 고르며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와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밥값, 교통비, 커피값 그냥 앉아 있어도 돈이 드는 자리에 지갑 속 상황부터 떠오릅니다. 결국 핑계를 댑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예약이 있어서,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한두 번 모임을 거절하면 친구들도 눈치챕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언젠가부터는 단체 카톡방에서도 말이 줄어듭니다. 그들끼리 다녀온 여행 사진, 맛집 사진이 올라와도 나는 이모티콘 하나만 눌러줍니다. 좋겠다는 말조차 쓰기 어렵습니다. 부러움보다 초라함이 더 앞섭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늙어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모임이 단지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고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며 내가 아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마지막 사회마저 멀어지면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자존심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예전 고등학교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점심 모임을 했습니다. 각자 은퇴했지만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드는 그 시간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번갈아 바뀌었고 식사는 대부분 2만 원에서 3만 원 선이었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갑작스레 퇴직 후 보험해약까지 하며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고작 48만 원. 집도 전세로 살고 있어 월세처럼 관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전기세, 약값, 식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 연속 모임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몸 안 좋냐? 요즘 왜 안 나오냐? 그때마다 최 씨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서 다음 달엔 꼭 나갈게. 세 번째 달 모임이 또 잡혔습니다. 이번엔 모임 장소가 순천 시내의 한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사비만 2만 5천 원, 커피까지 마시려면 3만 원이 넘을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9만 2천 원. 다녀오면 이틀간 식비가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며칠 후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진짜 얼굴 좀 보자. 무슨 일 있어? 최 씨는 끝내 말을 못했습니다. 차마 밥값이 없어서 못 나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다. 그런데 내 주머니가 자꾸 날 외롭게 만든다. 이후 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여행 사진, 손주 자랑, 부부 동반, 저녁 식사 모두 남의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나만 빠진 세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친구 자리 하나 못 나가는 초라함.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사람인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무너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서럽고 초라한 순간입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살던 집, 재계약을 못해 쫓기듯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 집 이번에 전세 올려야 할 것 같아요. 1천만 원만 더 올리겠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끝나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천만 원 말은 쉽게 하지만 지금 내 통장에 남은 돈은 120만 원. 병원비도 밀려있고 다음 달 연금까지 한 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은 불가능했습니다.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은 좀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리하셔야겠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내가 살아온 이 집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라는 현실이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계약서상으론 만기지만 마음으론 쫓겨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건 내 짐을 내가 스스로 빼야 하는 그 과정입니다. 장판을 걷고 오래된 가구를 폐기물로 내놓고 택배 상자에 생필품을 꾸역꾸역 쑤셔 넣는 순간 그 안에는 내 지난 세월, 눈물, 시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집은 없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 전부입니다. 창문을 열면 벽이 보이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래도 비는 안 맞잖아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지금 내 현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세 최말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20년 넘게 살던 연립주택에서 지난달 이사를 나왔습니다. 계약 연장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연금 외엔 소득이 없는 최 씨에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낼 거예요? 자식한테도 이제 못 부탁하겠고, 결국 그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도 못하고 동네 후배에게 부탁해 이삿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파는 이사갈 집에 안 들어간다고 버렸고 장롱은 계단에서 긁히며 겨우 나왔습니다. 냉장고는 오래돼서 새 집에선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놔두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 세월을 이삿짐처럼 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집은 좁고 눅눅했습니다. 혼자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주방은 커튼 하나로 가려져 있고 욕실엔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왔습니다. 첫날 밤 최 씨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나듯 살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시장에서 예전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 안 보이시던데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좀 더 조용한 동네로 갔어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하지만 마음속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보증금 감당 못해서 밀려났어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사람은 집을 잃을 때 삶의 축을 잃습니다. 평생을 버틴 공간에서 돈 한 푼 부족하다는 이유로 쫓기듯 떠나야 할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입니다. 내 짐이 문 밖에 나올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 이젠 이 동네 사람 아니야. 70살 넘은 인생이 단 한 줄 계약서에 휘둘릴 때, 그 순간 사람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보다 더 초라한 순간은 없습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5번째 순간은 시장에서 가격표만 바라보다 그냥 돌아설 때입니다. 먹고 싶은 게 생겨도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은 분명히 멈췄고 마음은 이미 담고 싶은데 발이 저절로 뒤로 물러섭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조금 더 보고 올게요. 그 말은 사실상 안 사요의 다른 표현입니다. 돌아서는 내내 등 뒤에서 상인의 눈치가 느껴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것만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구경하던 사람이 아니라 살 돈도 없이 들여다보기만 한 노인으로 보일까봐 그 생각이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특히 반찬가게 앞에 멈출 때면 더더욱 조기 한 마리, 멸치 한 봉지, 김치 조금 모두 내 입맛엔 익숙한 것들이지만 가격을 보는 순간 침이 쓱 들어갑니다. 젓가락을 드는 게 아니라 시선을 거두고 발길을 끊는 것이 이 나이의 식사 준비입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식욕보다 체면을 먼저 따져야 하는 순간 사람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2세 조영불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에 갑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채소 몇 가지. 그것도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삽니다. 이날은 명절을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장은 북적였고 냄새도 풍성했습니다. 생선구이, 잡채, 도라지 무침, 송편까지 손주들 오면 해주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잔뜩 떠올랐습니다. 조 씨는 조심스레 반찬가게에 다가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건 6,000원이고요. 이건 10,000원이에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43,000원. 전기세 자동이체 날짜도 다가왔고 병원 약값도 남아 있습니다. 조 씨는 잠깐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가방에 돈 좀, 그냥 조금 더 보고 올게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오며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머릿속엔 아까 본 그 도라지 무침의 반짝이는 윤기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남은 반찬은 깍두기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물 한 컵을 꺼내 마시고 마른 김으로 밥을 비볐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깟 반찬 하나 못 사면서 뭘 그렇게 보고 있었니? 그날 밤 조 씨는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TV 속 요리 프로그램에선
백화점 수산 코너에서 해산물을 고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도 화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그냥 구경도 하지 말아야겠다. 시장에서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어서. 그 현실을 매번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작아집니다. 거울을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멈칫하는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살 돈도 없으면서 괜히 가격표만 들여다본 자신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사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선택할 자격을 잃어갑니다. 노년에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물려주거나 현금을 미리 나눠주는 순간 내 삶의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애들이 잘해주겠지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배신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인연도 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노년에 꺼낸 돈은 돌아올 확률이 낮고 돈을 빌려준 후 연락 끊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친하다고 믿는 순간 통장이 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년에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쓸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쓸 이유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소비의 유혹과 감정 지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로워서 사는 커피, 무리해서 켜두는 유료 채널, 습관처럼 나가는 소액 결제들, 이런 감정 소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걸 멈추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정해진 돈 안에서 사는 연습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모으는 가장 큰 무기는 혼자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부탁도 체면도 고려하지 말고 나 중심의 소비 판단을 하십시오. 돈은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어렵지만 노년에 필요한 건 작은 저축이 주는 살아갈 자신감입니다. 그걸 지키는 순간 인생은 다시 일어섭니다. 애쓰며 사는 사람은 박수 받을지 몰라도 결국 병상에 먼저 눕습니다. 반대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오래갑니다. 같은 나이, 다른 선택.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남을 위해 계속 애쓰며 사라질 것인지, 나를 위해 멈추고 웃을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이 그 갈림길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5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의 미련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첫 번째 이유는 남의 시선을 여전히 의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남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좋아서 입은 건가요? 아니면 남들 보기에 괜찮아 보일까봐 고른 겁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진심으로 즐거웠는지, 아니면 괜찮은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 그렇게 움직인 겁니까? 충격적이지만 대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어른답게 보여야지, 체면은 지켜야지, 남들이 뭐라 하지 않게 해야지 하며 하루를 소모하고 있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것도 박수받지 못하는 슬픈 독백극입니다. 웃긴 건 그 남들이 사실은 당신에게 전혀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사회생활이라는 이유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든 무슨 밥을 먹든 어디를 가든 누가 당신을 그렇게까지 신경 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옷 입으면 촌스럽다고 할까? 봐, 혼자 밥 먹는 모습 보면 쓸쓸해 보일까 봐, 혼자 영화 보면 불쌍하게 보일까 봐 스스로를 가둡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시선의 감옥이 어느 순간 몸에 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창가 자리는 피하고 시장에서도 말을 아끼고 모임에서는 조용히 앉아있다가 분위기 흐릴까 봐 웃음 지으며 따라 웃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남의 눈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표정, 당신의 말투, 당신의 취향. 그 모든 게 아직도 남 기준에 맞춰져 있다면 도대체 언제쯤 당신은 진짜 나로 살아보겠습니까? 이쯤에서 하나 짚고 갑시다. 당신을 흉보는 그 사람들, 당신이 아무리 체면을 차려도 결국 흉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무릎이 아파도 억지로 외출하는 걸 본다 한들 정말 의지가 대단하셔요라고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돌아서면 아휴, 이제 그만 좀 하지라고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그들의 말 한 줄에 흔들리고 그들의 눈빛 하나에 위축됩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면 혼자라도 가고, 하고 싶은 취미면 지금 당장 시작하고, 입고 싶은 옷이면 그 자리에서 사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시선이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고정심 씨는 예전엔 모임에 갈 때마다 옷장 앞에서 1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촌스럽게 보일까봐 살 빠졌단 소리 듣고 싶어서 화장도 하고 하이힐도 꺼내 신고 입가에 웃음까지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은 더 허해졌습니다. 진짜 대화도 없었고 서로의 안부보다 서로의 외모와 자식 자랑이 가득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뒤 어느 날 고 씨는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답게 살겠다. 그 후로 고 씨는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녔고 시장에서 고무신도 직접 골랐습니다. 화장 대신 선크림만 바르고 지하철도 편하게 탔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는 남의 평가가 아닌 자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남한테 예쁘게 보일 생각을 버리니까 거울 속 내 모습이 더 따뜻하게 보이더군요. 이게 진짜입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 인생의 감시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편안해지고 진짜 노년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남 시선에 맞춘 삶은 가짜 인생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내 이름 석 자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두 번째 이유는 싫은 사람에게 계속 잘 보이려는 습관을 못 버려서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소모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치입니다. 직장에선 상사 눈치, 집에서는 가족 눈치, 친구 사이에선 체면 눈치. 그렇게 참고 참으며 살아온 인생, 이제야 겨우 내 숨소리대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왔건만 여전히 그 사람 기분 상할까봐, 괜히 오해받을까봐 애쓰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멀어진 관계, 더는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아직도 예의라는 이름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허상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건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까운 것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은 시점이라면 남한테 잘 보인다고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도 그들이 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선적인 웃음 때문에 집에 돌아와 혼자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시기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불편한 관계를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선명해져야 하는 법입니다.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 한 명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100명의 허울뿐인 관계보다 단 한 명의 진심이 있는 관계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74세 정태영 씨는 은퇴 후에도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인맥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과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모임이 끝날 때마다 기분이 언짢았지만 수십 년 함께했던 사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저녁 식사, 정 씨는 늘 부담을 안고 갔습니다. 밥값을 내는 것도 듣기 싫은 이야기에도 웃는 척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한 동료가 너 아직도 혼자야? 자식이 뭐라도 좀 해주지 안 됐네라는 말을 무심코 던졌고 정 씨는 그 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 이야기에 상처받고 혼자인 삶이 마치 실패인 양 들려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조용히 나왔고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찜찜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근처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부르고 간식도 나누는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뜨면서 오늘도 웃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정 씨는 요즘 말합니다. 예전엔 싫은 사람한테 괜히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내가 외로워질까봐. 근데 아니더군요. 정작 외로운 건 진짜 마음 털어놓을 사람 없이 가식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미련한 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70이 넘었다면 이제 그만 애쓰고 내 마음 하나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세 번째 이유는 자식에게 여전히 미련을 두고 기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전부라 믿었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바쳤다면 그건 분명 부모로서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 늦은 밤 문득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하고 병원 진료 후 돌아가는 길에 누구라도 함께 있었으면 싶었다면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중심이 아니며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충분히 바쁘고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그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기껏해야 단체 문자 하나 띄고 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자식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말은 이제 위안이 아니라 독입니다. 가장 미련한 건 이미 떠난 기대에 여전히 매달리는 노인의 눈빛입니다. 매달 자식 얼굴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며 용돈 한 푼 줄까 싶어 마음 졸이고 아프다는 말 꺼내면 부담 느낄까 입을 다무는 삶. 그게 과연 존엄입니까?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외로운 관계. 그건 이미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그건 그들의 삶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얘가 언제 오려나 다음 주는 전화 오겠지 하며 한 주 한 달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는 순간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고. 그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자유란 사치가 되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눈치 한 줄에 일희일비하며 기분을 맡기는 노년. 그게 과연 내가 꿈꾸던 마지막 인생입니까? 이제는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그 아이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 아니고 그 아이의 냉정함이 당신의 실패도 아닙니다. 자식은 키우는 것이지 기댈 언덕이 아닙니다. 더는 바라지 마세요. 대신 혼자서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맞는 친구와의 수다,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진짜 인생은 자식이 떠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젠 당신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여전히 자식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눈을 돌리십시오. 내 얼굴, 내 건강, 내 기분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은 시간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70세 넘어서도 자식에게 기대며 사는 삶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미련입니다. 지금 그 끈을 끊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온전한 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네 번째 이유는 아직도 돈을 쥐고만 있으면서 제대로 써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끼다 결국 병원비로 다 쓰고 가는 삶. 그게 당신이 바란 노후입니까? 당신의 통장은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숫자만 남긴 채 외롭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쓰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슬프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돈을 지키는 법은 잘 압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쓰는 법은 모릅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혹시라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서 하루에 1,000원 쓰는 것도 망설이며 삽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쓰지도 못한 돈은 자식이 가져가고 당신은 요양병원에서 가만히 누워 창밖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돈 정작 가장 쓸모 있었던 순간에 당신 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돈은 지키는 것보다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물 한 잔도 아껴가며 산다면 그건 준비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70이 넘었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위태롭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누리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지금 안 쓰면 언제 씁니까? 여기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75세 박영숙 씨는 젊은 시절 미용실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웠고 혼자 힘으로 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하고 마침내 노년을 맞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통장 잔고 확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늘 허전했습니다. 몸은 아픈 데가 없는데도 기운이 없었고 집안은 조용한데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점점 숫자에만 집착하게 됐습니다. 통장에 몇백이 늘어나도 기쁘지 않았고 가끔 카드 결제를 하면 죄책감부터 들었습니다. 이 돈 자식에게 남겨줘야지. 내가 아끼고 있어야지. 그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혈압 쇼크로 쓰러진 그녀는 병원 응급실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그날 이후 박 씨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식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시켰습니다. 하고 싶었던 자수와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따금 혼자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엔 스스로에게 10만 원짜리 케이크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생애 최고의 소비다. 그녀는 요즘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내가 못 쓰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웃을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손으로 그 돈을 써야 진짜 내 겁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돈 언제까지 붙들고만 있을 겁니까? 그 돈을 자식에게 다 남긴다고 해도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받을 몫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돈은 내 인생의 도구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모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시간은 누구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예쁜 옷 한 벌, 마음 끌리는 책 한 권. 그 모든 것을 돈이 있어도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철저히 남을 위한 삶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돈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70세 넘은 지금 그 어떤 투자보다 가장 값진 선택은 바로 나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누려야 할 시간입니다. 70세 넘어서도 애쓰며 사는 게 미련한 5번째 이유는 자신이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계속 해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젊을 때의 환상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어르신, 이제는 당신이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존재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도 그래도 누구에겐 도움이 돼야지. 애들한테 짐 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나 혼자 뭐라도 해야지. 아직은 내가 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이런 생각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노년이란 이미 많은 걸 해낸 사람이 비로소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뭔가를 증명하려 합니까? 왜 여전히 자기 목 이상의 짐을 짊어지고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며 자신을 몰아세웁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애씀의 대상이 대부분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힘드니까 내가 밥이라도 해야지. 손주 돌보는 게 내가 할 일이잖아.
자식들 바쁜데 내가 나서야지.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애씀은 당연한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들이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고마움은커녕 당신의 수고가 기본 옵션처럼 취급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서 빠지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겠구나. 서울 중랑구에 사는 77세 남현옥 씨는 손주 둘을 10년 가까이 봐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등원까지 챙기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함께 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니까 내가 안 나서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심한 감기로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그녀를 간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감기쯤이야 뭐라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은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 남 씨는 혼자 누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그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쉬겠다. 손주 돌보기를 멈췄고 저녁 도시락 대신 자신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과 시간을 모아 동네 요가 교실에도 나가고 매주 수요일은 연극 동호회에서 대사를 외우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남 씨는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 스스로가 쓸모 있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노인은 쓸모 없어도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쓸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쓸모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일도 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쉬어야 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기. 그것이 바로 노년입니다. 세상에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해야 한다는 강박이 당신을 더 외롭게, 더 병들게 만듭니다. 지금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미련 없는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허전합니까? 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날 밤 돌아와서 눈물이 났습니까? 왜 다 해줬던 자식이 연락 없을 때 가슴이 텅 빈 듯 아팠습니까? 그건 당신이 누구보다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외롭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제는 오롯이 당신을 위해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난 진작 병원 신세였을 거야. 그날도 내가 이틀을 밥도 안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놓더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아직 따뜻합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약보다 안부 한마디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그 선물을 빛나게 해주는 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5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들이 곁에 있으면 나이 들어도 고요한 행복이 따라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친구는 아무 때나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주는 사람, 지금 당장 밥 먹자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나와줄 사람,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노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파괴합니다. 병보다 빠르고 가난보다 아픕니다. 노인이 되면 자식도 가족도 사회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단 한 사람, 그 친구가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슬픈 이야기도 재미없는 일상도 사소한 걱정도 입 밖으로 털어놓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노인의 삶은 정지된 시간 속에서 갇히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생각을 키우고 생각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삶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다 문득 울컥하고 TV 속 사연에 괜히 눈물이 나며 문자 하나 없는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반복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한 명입니다. 어떤 대단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같이 걷자, 시장 한 바퀴 돌까? 김치 좀 덜어줄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내 민낯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마음이 아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말없이 손만 잡아주는 그런 사람. 그 한 명만 있다면 노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8세 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을 문 닫고 지내며 점점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외출은 배달음식 수령이 전부였고 가족이라곤 외국에 사는 딸뿐이라 하루에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일주일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마철 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와 우산을 같이 쓴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산 하나 같이 쓰실래요?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도 나누고 가끔 같이 병원도 다니고 명절에는 떡국을 함께 끓였습니다. 어느 날은 강 씨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바로 이 친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강 씨는 끝내 구조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에 동행해 병원 수속까지 도왔습니다. 강 씨는 회복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처럼 친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쓰러짐을 알아주는 사람, 그 하루의 공백을 눈치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는 체면도 계산도 경쟁도 없습니다. 순수한 존재감 하나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늦기 전에 만들고 있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삶의 승패는 단 하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노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 곁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 늦기 전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돈으로 우열을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래? 걔네는 자식이 해외에서 돈 보내준다더라. 요양원도 싼 데랑 비싼 데랑 천지 차이지.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쉽게 오가는 순간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밥값 얘기부터 나옵니다. 여행 얘기를 하더니 은근슬쩍 자랑이 섞이고 집 크기, 손주 용돈 액수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지갑을 비교하며 마음을 줄세우는 사이엔 편안함이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돈을 기준으로 상대를 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든 적든 밥을 사든 얻어먹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사람. 돈 냄새 없는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든든하지만 자식이 병들어 고통받고 누군가는 월세살이지만 마음만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 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단지 통장, 잔고나 자식의 성공만으로 우위를 나누려는 사람은 결국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친구가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입니다. 밥값을 냈다며 생색을 내거나 자식 자랑을 수시로 하며 넌 뭐하고 사냐는 식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와의 시간은 쉼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밥값을 먼저 내고도 다음에 너 사줘 한마디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행 얘기를 꺼내며 넌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라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랑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정호선 씨는 74세입니다. 젊을 때 무역업으로 꽤 성공했지만 IMF 때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조그마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런 정 씨에겐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태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둘이 매주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만나 단골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백반 가격은 8,000원, 박 씨가 낼 때도 있고 정 씨가 낼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태는 돈이 많아도 나한텐 전혀 그런 티를 안 낸다. 오히려 나보다 더 검소하다. 우리 둘이 50년 넘게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친구가 한 번도 나를 돈으로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실제로 박 씨는 명절에도 정 씨를 먼저 챙기고 소소한 선물도 항상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 정 씨는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내 사정이 달라져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칼날을 나에게도 겨눌 사람입니다. 반대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친구는 인생 끝자락에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입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살아야 편안해집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재며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런 친구는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지만 진짜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늙어 행복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친구는 내 허술함을 비웃지 않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문을 잠갔는지 자꾸 확인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고 계산하다 거스름 돈을 틀리기도 합니다. 젊었을 땐 완벽했던 내가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함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요즘 왜 그래? 정신이 없네. 나이 들었나 봐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먼저 웃어줍니다. 깜빡한 일도 웃음으로 넘기고 허둥지둥하는 내 모습도 귀엽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나이 들어도 주눅 들지 않고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느려지고 부족해집니다. 잊고 실수하고 헷갈리고 넘어집니다. 그럴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비웃고 면박 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점 입을 닫게 되고 결국 혼자 있으려 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술한 나를 따뜻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 친구와 있으면 실수가 부담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시간이 지나 그땐 그랬지 하며 되새길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영부 씨는 76세입니다. 그는 요즘 자기답게 늙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시장에 나갔다가 김치 2통을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본인도 몰랐던 그 상황은 10분쯤 지나서야 깨달았고 허겁지겁 돌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 친구 정경애 씨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경애야, 나 진짜 도둑되는 줄 알았어. 정신이 나갔나 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하, 넌 아직도 김치 먹고 싶은 게 그렇게 급했나 보네. 다음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체크해 줄게. 정 씨는 상황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쾌하게 넘기며 함께 웃어줬고 그 순간 이영분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늙고 있다는 걸 무섭지 않게 만들어줘.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치매방 집안장이라는 농담 섞인 별명을 붙이고 번갈아 장보기를 함께하며 실수를 체크해주고 웃음을 나눕니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은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허술해지고 때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창피함이 아니라 괜찮음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실수를 웃어넘겨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노후입니다. 65세 이후 삶에서 실수는 당연한 것이고 그 실수를 함께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는 잘못했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억이 깜빡해도 발음이 꼬여도 말이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허술하게 보지 않고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한 명 지금 곁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허술한 순간에도 웃어주는 마음이 결국 당신에게도 웃음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실수해도 괜찮아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함께 해주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유쾌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네 번째 친구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이유이자 하루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무렇지 않게 깨지는 순간 마음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아이고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땐 그런 실수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그 한 번의 바쁨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괜찮은 척해도 속은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노인의 하루는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로 빛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옷을 고르고 머리를 빗고 평소보다 일찍 밥을 챙겨 먹습니다. 마음이 먼저 나가 있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그러다 그 약속이 깨지면 비워둔 시간까지 공허해집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입고 나갈 옷을 다시 벗으며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건가? 나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늙어선 약속을 지키는 친구 한 명이 보석보다 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바꾸지 않고 잊지 않고 사소한 약속도 정성껏 지켜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신뢰를 넘어 위안이 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은 늙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널 위해 시간을 비워뒀어라는 진심을 보여준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사는 김지숙 씨는 75세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마트에서 일할 때 만난 친구 이복자 씨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점심을 함께합니다. 둘 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은 외지에 있어 소식을 들을 길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약속이지만 지금은 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복자랑의 약속은 병원 예약보다 중요해요. 그날이 되면 전날부터 잠이 설쳐요. 옷도 챙기고 메뉴도 미리 생각해요. 그 친구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항상 시간 맞춰 나타나요. 반대로 김 씨는 몇 년 전 또 다른 지인과의 약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영화 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 10분 전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쯤 약속이 깨졌을 땐 김 씨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쁜 거고 나는 그냥 심심한 노인네였던 거죠. 그렇게 인연은 끝났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늦게 생긴 인연이어도 작고 단순한 약속도 성실히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늙어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허름한 몸보다 더 아픈 건 나를 대하는 가벼운 태도입니다. 늙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나와의 약속이 가벼웠다는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은 노인을 점점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고립이고 결국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65세 이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아닌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은 곧 삶의 동력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약속을 미루지 않고 지켜주고 바쁘단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만약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이란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단 한 번의 약속 지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지켜낸 작은 신뢰가 노년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단 한 사람을. 65세 이후 꼭 곁에 두어야 할 다섯 번째 친구는 혼자 있을 때 먼저 찾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꼭 내가 혼자일 때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깊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줍니다.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끝자락이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연락하지 않는 그 적막함입니다. 낮에는 소음 속에 묻히지만 해가 지고 방 안에 불을 켤 때 비로소 나 혼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가끔은 그냥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고 싶고 문자가 울리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쁩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각자의 삶에 갇혀 나의 존재를 잠시 잊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0세 노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된 시간이 벌써 12년째입니다. 자식들도 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설날 당일에 전화를 기다리며 전기장판을 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 김말순 씨가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어제 혼자셨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나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말순 씨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말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난 아마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먼저 찾아와주는 그 발걸음 하나가 며칠치의 우울을 날려줘요. 노년의 외로움은 표현되지 않는 순간에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그 조용한 고립은 점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하네? 한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가 눈물 나도록 고맙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반면 젊었을 때는 잘 어울리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남아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느낌만 더 선명하게 해줄 뿐입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삶을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늙어서는 그런 친구 한 명이 곧 가족이고 희망이고 의미입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병원 예약날을 기다리고 약국 영업시간을 기다리고 가끔은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예상치 못한 친구의 방문이 끼어들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냥 와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얼굴 한번 보러 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내 삶도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지 않아도 내가 조용할 때 기척을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은 기억 속에 찾아오지 않고 현실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만히 곁에 있어주면 그 외로움은 견딜 만한 그늘이 됩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나를 조용히 찾아와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늙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온기입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다 퍼주고 살아? 그러다 손해만 보고 혼자 남으면 어떡해? 이런 말 자식 입으로 들을 줄 몰랐습니다. 한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고 친구 부탁에 몇 번이고 손 내밀었는데 돌아온 건 피로감과 거리감뿐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내가 안 아끼고 안 챙기면 누구도 나를 진짜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로요. 그게 노년에 꼭 필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 한 채 남겨줘도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만 전세금 더 얹어줬어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큰형한테 상속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남겨준 집 한 채가 어느 순간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작 집을 물려준 부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남은 자식들 사이에서 뒷말의 대상이 됩니다. 자식은 결코 같은 눈으로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줬는지 그 차이에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고 서운함과 불만뿐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라도 남겨줘야지. 그 집 한 채를 붙들고 본인은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에 몸을 말고 삽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형제끼리 싸울까봐 미리 증여하고 양도하고 급기야 자기 살 곳마저 포기한 채 월세로 나가 삽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알아주는 자식은 드뭅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느냐, 왜 나에겐 미리 말도 없이 넘겼느냐, 심지어 그 정도밖에 안 남겼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9세 권순례 씨는 젊을 때부터 반찬 가게를 하며 딸 셋을 키워냈습니다. 60대 초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모은 게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큰딸에게 이 집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가장 힘들어 보였고 가까이서 자주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딸에겐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과 예금으로 균등하게 줄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둘째 딸은 말없이 거리를 두었고 막내는 엄마가 편애하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명절 모임은 사라졌고 전화 연락도 끊겼습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내 집 하나로 애들이 원수가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겠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가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간의 감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부모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엄마는 누굴 더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는 늘 형만 생각하셨어.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 금전의 저울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집 한 채 남긴다고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두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살아생전의 사랑과 기억이 재산에 덮여버립니다. 그 집 엄마가 왜 큰언니한테만 넘겼는지 아직도 이해 안 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문제로 우리가 가족인지도 헷갈렸어. 이런 말이 유산 다음에 남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재산은 남기기보다 나를 위해 써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내가 누울 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집 한 채 남겨주고 감동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왜 저 집은 누구에게 갔나 내 몫은 어딘가만 남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안 주는 게 답입니다. 그 집, 그 돈, 그 예금 누군가에게 퍼주느라 남은 인생을 줄이지 마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나중에라도 스스로 챙길 줄 압니다. 얻는 법만 아는 자식은 결국 빼앗는 법도 배웁니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도 기쁘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집 한 채를 남겨줘도 결국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라면 차라리 그 집에서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낌없이 베풀었더니 나중엔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줘도 병원에 데려다줘도 잔소리처럼 걱정을 해도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곧 그 수고를 기본값으로 취급합니다. 감동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왜 이번에도 음식 안 해줘요? 그 친구가 왜 안 챙겨줬지? 원래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잘해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가장 슬픈 배신입니다. 정성은 처음에만 감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의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원래 잘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내가 준 호의는 쌓이지만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가 한 배려는 남지만 그 감동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멈췄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바뀌셨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모든 말 속에는 당연했던 그 호의가 왜 사라졌냐는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김복희 씨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쪽 제사를 챙기고 친구 생일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들고 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명절 음식은 물론이고 손주 간식까지 미리 준비해 냉동실에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김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모든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이번엔 엄마 못 하시겠네요. 우리끼리 대충 할게요. 아이고, 그럼 이번 생일 모임은 그냥 패스하자. 친구와 자식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 멈춰버리더라. 고마운 게 아니라 편리했던 거였구나.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이후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음식을 하지 않았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위해 요가 수업을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한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 나를 불편해하던 사람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구분되더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도와주면 언젠가 갚겠지. 정성을 들이면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정성은 익숙함을 낳고 익숙함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늙어서 상처받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해준 만큼 사람도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릴 때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과 내 정성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중을 들기 위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던 과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정성과 마음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바로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을 줘도 배신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정성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엔 먼저 연락하고 친구 생일은 잊지 않고 챙기며 자식들에게도 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 마음은 잊히고 서운함만 남아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배신은 반드시 큰 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릴 때 가족이 그 정도면 됐지라며 모른 척할 때 힘든 일 겪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조용한 배신입니다. 젊을 땐 그런 일에도 이해하자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당하는 배신은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할 체력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5세 하재임 씨는 평생 옆집 친구 이순덕 씨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장을 보면 서로 나눠 먹고 명절에도 함께 떡을 빚고 남편 장례식조차 서로 곁에서 도왔습니다. 하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순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해. 입원 수속 좀 같이 가줄래? 순덕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며 변명만 했습니다. 결국 하 씨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겨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간 그 일. 하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날 그렇게 쉽게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 못 믿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 마음이 서서히 소외되었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눠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이제는 우리가 챙길 여유가 없다며 요양시설을 알아봤고 아들은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좋고 가진 것도 좋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순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짓밟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그만큼 쉽게 깨집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줘도 되는가? 이 행동이 나를 비워가는 길은 아닌가? 배신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마음을 다치게 하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도 선택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은 주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고 도움은 주되 조건 없이 퍼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라도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 다친 마음, 무너진 자존감, 헛헛한 감정. 그 모든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거꾸로 가야 합니다. 받기 전엔 주지 마세요. 지켜줄 사람인지 판단되기 전엔 다 퍼주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나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늙은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건 남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도 내 돈이 끊기면 연락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이번 달엔 좀 어려워서요. 다음에 식사해요. 그 말 돈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전까진 연락이 잦았습니다. 생일 전엔 미리 전화가 오고 명절 앞두곤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 선물부터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자식이 힘들 때마다 내 지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연락도 함께 끊겼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냉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였나? 그 질문 앞에 무너지는 건 부모의 가슴입니다. 돈은 나이 들어도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을 땐 잘 챙기던 가족이 그 돈이 마르자 천천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겠지, 피곤해서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는 날들이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아,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정영자 씨는 한때 자식 셋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며 살았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번 돈이었지만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허리 굽히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관절염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용돈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고 막내딸은 요즘 너무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먼저 전화해 봤습니다. 이번 주말엔 볼 수 있을까? 아, 엄마 애가 아파서 다음에 봐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줄 땐 매일 전화하던 애들이 이제는 내 목소리조차 귀찮아하네. 지갑이 다치자 마음도 다쳤습니다. 정 씨는 이후 자식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고 남은 적금으로 자신을 위해 마사지 의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나를 아껴야지. 이게 바로 수많은 부모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돈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부모가 더 편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돈이 섞이면 관계는 타락합니다. 문제는 그걸 부모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는 언제든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게 되는 순간 마음의 문도 함께 닫습니다. 그러니 늙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고 싶으면 내 삶이 여유로울 때, 조건 없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에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줘야 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의 존재는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는 줬던 만큼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 돈을 꺼내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돈을 내미는 건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이제 못 도와준다는 말 용기 있게 꺼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돈이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삶. 그것이 진짜 인간적인 관계이고 그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 뒷바라지 다 해놨고 집 한 채도 남겨놨고 친구들하고도 척은 안 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말 은근히 많은 노인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눈앞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자고 나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고 정작 내가 오늘 행복한지를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중에 조금만 덜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행복도 미룹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 미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다음에 미루고 먹고 싶은 음식도 그 돈이면 애들 옷이나 사주지라며 참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 아낀 돈, 아낀 욕망의 끝에 남는 건 공허한 하루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이정분 씨는 남편 없이 2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결혼자금까지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손주들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애들 잘 되면 됐지. 하지만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입원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 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네. 그녀는 퇴원 후 바뀌었습니다. 매일 1시간 산책을 하고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매일 오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그게 진짜 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든 돈을 많이 벌었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든 그 모든 건 지나간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그게 노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남을 위한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내 속은 허전할 수 있고 친구가 많아도 내 가슴은 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쓴 시간에서만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그 선택에서만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마음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늘 밝으셔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하기 싫은 일 거절하십시오. 지금의 내 감정이 내 인생 전체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게 그 어떤 가족의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오늘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밥 한 끼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내 기분을 위해 쓰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가 쌓여야만 늙어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웃을 수 없다면 내일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반짝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